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요즘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상당히 핫한 주제로 떠오른 혁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경제팀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편이 됐죠. 제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갔던 인사는 국내에서 제 생각이지만 가장 뛰어난 소득주도 성장론자라고 생각했던 홍장표 경제수석이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이런 직책으로 전보가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언론 분위기는 그냥 전보가 아니고 경질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뭘 잘못해서? 네, 그렇죠. 경질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새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특명 전권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분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 이 인사가 어떠냐 저떠냐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인사 문제를 잘 모르고요.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어도 논평을 함부로 하는 게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론이 인사평을 막 하기 시작하면 은근히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주관적으로 막 지지하는 행태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예, 저는 좀 그런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음. 다만 분위기만 보면 보수 언론은 홍장표 수석의 교체를 좀 반기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조금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왔어요. 예. 장하성, 홍장표로 이어지는 청와대 경제팀은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하는 기획재정부는 속도 조절론 이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죠. 요 갈등이 한참 이어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소득주도 성장론의 상징 같았던 홍장표 수석이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보수 언론이 이 퇴진을 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자 중앙일보 보니까 이정재 칼럼이 있던데 제목이 경제수석 교체 잘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제 한 달 후 대한민국이란 기념비적인 칼럼을 썼던데. 그래요? 예전에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 칼럼은 기억이 납니다. 거의 미래 소설 같은 거 소설 쓰신 분,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썼던 칼럼이면 굳이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될 뻔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정재라는 분이 경제수석 교체 잘했다 이런 제목으로 소설 쓰신 분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세간의 평가도요. 이번 인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조금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론자였던 홍장표 수석의 퇴진 때문에 나온 이야기 같아요. 예. 반면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대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퇴조라고만은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장하성 실장이 27일 오전에 물러난 수석들하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눈물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면 아마 장하성 실장의 이야기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고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홍장표 수석의 교체는 경질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론이 옳으냐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하는 게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후자에 가까워요. 그런데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학자의 자세라고 봐요. 내가 주장을 했는데 똥꼬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현실이 아니라고 드러나면 다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죠. 예. 여전히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하게 지지하지만 반론과 토론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은 소득주도 성장을 한 1년 해봤더니 성과가 별로 안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부 정책 방향을 혁신성장으로 잡겠다. 이런 사고가 있다면 이건 좀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혁신성장이라는 것과 소득주도 성장은 전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 다 경제학자들이시고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깊이 알고 계신 분이니까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대립 개념이 아니고 아예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되는 개념을 찾으라면 혁신성장이 아니라 자본주도 성장이라고 말을 해야 맞아요.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개념이고요. 이 말은 분수효과라고 하죠. 노동자, 민중들의 소득을 먼저 아래쪽부터 늘려주면 이게 분수처럼 위로 쭉 올라가서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개념의 반대에는 혁신성장이 아니고요. 낙수효과, 자본 축적을 더 강화해야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본주도 성장의 별명도 저임금 성장론이라고 해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쥐어짜고 그 이익을 자본에 몰아줘서 자본의 덩치를 키우면 이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하면 임금이 높아져야 경제가 성장하느냐 아니면 되레 임금을 깎고 자본 덩치를 키워줘야 경제가 성장하느냐 요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이 끼어드는 대목이 아니고요. 그런데 혁신성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제기됩니다. 혁신성장의 관점은 어떤 거였냐면 야 노동의 돈을 몰아주건 자본의 돈을 몰아주건 그건 니들이 알아서 논쟁하세요. 실제로 경제는 그런 거에 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에 의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관점을 제기를 해요. 이 학파를 진화경제학파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본주의에서 몇 차례 엄청난 성장의 동력을 안긴 혁신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까지 가면 너무 먼 얘기라서 실감이 안 나니까 요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세계 경제의 성장을 훌쩍 견인한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이건 압도적으로 스마트폰의 발명을 꼽습니다. 예. 스마트폰의 발명은 세계 경제의 성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죠. 아이폰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을 먹여 살리는 스마트폰 시장이 열린 겁니다. 원래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부침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시장도 완전히 살려놨습니다. 컴퓨터가 모바일로 대체되면서 벌어진 변화가 세상 경제계의 지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난 혁신이라는 건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 엄청난 혁신, 아이폰을 개발했던 동기가 뭐겠습니까? 노동자 임금을 깎았더니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자본의 덩치가 막 커졌더니 스티브 잡스가 막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줬다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자본소득 성장 이런 걸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곳에서 제기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혁신이 자본주의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동의를 한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잘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정부도 혁신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던데 규제 철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특히 요즘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는 인터넷 은행에 관한 규제 철폐는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한 규제 구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규제를 철폐하면 혁신이 되냐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살아서 스마트폰 아이디어를 개발했냐고요. 지금 규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카카오뱅크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제가 과거에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규제를 풀어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규제가 있을 때에도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규제가 방해가 돼요. 그러면 그때 규제를 풀면 됩니다. 사후적으로요. 그러니까 규제는 혁신의 사후적인 도움이 역할은 할 수 있어도 혁신 성장을 일으키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골목상권 규제를 푼다고 무슨 혁신이 생기겠습니까? 인센티브 시스템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혁신에 성공하면 엄청난 성과 보수를 주자. 이건 행동경제학의 실험에서 여러 차례 뻘소리 이미 증명된 주제입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너 성과 내면 1억 원 줄게 이러면 실험을 해보면 성과가 더 떨어져요.
왜냐? 혁신적인 성과는 창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걸면 창의성이 발현되는 게 아니고 그게 부담이 돼요. 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지? 저 1억 원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가중시켜서 창의성이 말살된다는 게 여러 실험에서 입증이 됩니다. 저는 혁신에 성공한 사람한테 성과급을 주는 거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성과급을 내걸어야 혁신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철폐해야 혁신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혁신이 되느냐? 혁신이 창의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건 다 동의하잖아요. 예. 그러면 창의성을 유발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봐야 되죠. 규제를 철폐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창의성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문화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 CE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혁신적인 기업으로 불리는 구글을 보십시오. 구글의 혁신에는 구성원들이 마음껏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CEO의 역할입니다. 혁신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둘째, 사회와 기업 전체에 통하는 하나의 문화 코드가 중요합니다. 도전의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이게 있어야 혁신이 가능한 겁니다. 규제 철폐가 아니고요. 포스트잇이라는 거 있죠. 우리 그 문방구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뗐다 붙였다는 스티커 같은 거요. 이게 현대 문구 역사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제품입니다. 3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 포스트잇은요. 애초부터 멋진 발명품으로 기획이 됐던 게 아닙니다. CEO가 연구팀한테 야 포스트잇 같은 거 만들어봐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포스트잇은 실패의 산물 같은 거였습니다. 1968년에 3M 연구원 중에 스펜서 실버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임무가 뭐였냐면 강력한 접착제, 한 번 붙이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접착제를 개발하는 게 이 사람 과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접착제를 만들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완전히 폭망한 아주 이상한 접착제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접착력이 있는데 되게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한 번 붙였다가 떼도 접착력이 유지가 되면서 흔적이 안 남는 이상한 접착제가 개발이 된 겁니다. 예. 접착제 개발하다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점은 실버 박사가 다음에 했던 행동입니다. 이 이상한 접착제를 보고 낙담을 하거나 에이 틀렸다고 엎어버리지 않고요. 이 실버 박사가 요 결과를 회사에 즉각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고급 접착제를 가지고 장점을 살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엽니다. 이때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포스트잇 같은 걸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세계 문구의 역사를 바꾼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왠지 우연과 행운 이런 게 겹쳐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이면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3M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이 회사는 창조의 아이콘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회사 풍토가 있어요. 아무리 뻘소리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뻘소리라도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3M에서는요. 그러니까 3M에서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때요. 나 이런 거 연구할게요 하고 연구 주제를 상급자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기 소신껏 그냥 정하면 돼요. 이게 혹시 안 될까봐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3M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연구원들도 노동시간의 15%는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정해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3M 사내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해봐, 해보고 안 되면 고쳐 요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는 규정 자체가 신제품의 아이디어는 절대로 함부로 없애지 못한다라는 사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게 아무리 뻘소리로 들려도 그 아이디어를 없애려면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보다 아이디어를 없애려는 사람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돼요. 저걸 왜 없애야 되는지. 웬만하면 없애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트잇 개발에 얼핏 보면은 행운, 우연 같지만 사실은 이 본질은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혁신으로 이어진 건 그 우연히 일어난 장소가 3M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만약에 3M이 실패를 나무라는 회사였다면 신제품 아이디어를 상사의 한마디로 묵살하는 회사였다면 피셔 박사 실수가 엉터리 접착제인데 나 실패했어. 이거 회사에 보고도 못해.
이런 분위기였다면 포스트잇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혁신의 본질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기업 문화, 사회 문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재벌 시스템 개혁이 매우 절실하다고 봐요. 걔네들이 범죄자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니 3대, 4대 세습 다 좋다 치고요. 서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비리 저지른 것도 좋다 치고요. 그런데 묻고 싶은 건 유능하기는 합니까 걔들이요. 얘들은 근본적으로 무능해요. 전혀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혁신은 실패를 용납하는 아량에서부터 CEO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얘네들은 운전 잘못하면 사람들을 두들겨 패잖아요. 이런 군사 문화에 쩐 애들이 리더인데 한국 기업이 뭔 수로 혁신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재벌 타파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로 제가 아까 소득 주도 성장이건 자본 주도 성장이건 혁신 성장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붙이자면 소득 주도 성장은 오히려 혁신 성장에 도움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도전 의식이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무지하게 낮고 복지는 개판이고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오로지 먹고 사는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요즘 우리 유능한 젊은이들 보면 무슨 직업을 제일 선호하나요? 다 의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의대. 그 의대도 무슨 의료 혁신 이런 걸 도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에 뭔 놈의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똑똑한 학생들이 또 공무원 시험에 다 몰두를 합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육사, 경찰대, 군인, 경찰 나오죠. 그 다음 교사 나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안정적 직장이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유능한 사람들이 안정 찾고 앉아있으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혁신이 부족한 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고요. 이런 안정지향성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죽는 사회 문화가 있고 그런 경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혁신적이어야 될 젊은이들이 다 안정적인 것만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라도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복지국가가 필요한 거죠. 제가 좋은 경제 성적표를 빨리 주고 싶다는 정부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지표가 그렇게 1, 2년 안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혁신 성장을 해야겠다. 왜 혁신 성장 과제가 잘 안 되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혁신 성장으로 경제 지표가 뭐가 확 나아질 거라는 조급함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때 봤잖아요. 창조 경제한다고 야 창조적으로 살아. 너는 왜 창조적으로 안 살아? 백날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봐야 창조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는 정부 산하의 모든 연구소 이름이 갑자기 창조연구소로 바뀌는 코미디밖에 안 벌어집니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공무원들이 머리 싸매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창조적으로 바꿀까 규제를 풀어줄까 이게 아닐 거예요. 교육, 문화, 복지 이 모든 걸 장기적인 설계로 바꿔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10년, 20년 걸릴 각오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전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하성 실장 말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 멀고 끈기 있게 보는 설계 이런 게 필요하죠. 약간 우려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혁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정부가 뭔가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덜미가 돼요. 1년쯤 지나면 한국 기업이 혁신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1년쯤 지나서 혁신이 잘 안 되면 야당이 야 문재인 정부가 혁신 노래 부르더니 안 됐다. 이게 다 무능 때문이다. 이런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에 대해서는 좀 담대하고 큰 그림으로 과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